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4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를 보니까 단독 기사가 나왔던데 그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맞는 기사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최근 동정, 그냥 두문불출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총선 직후에 황교안 전 대표가 재기를 꿈꾸나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기 측근들, 근데 측근들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측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저녁 식사는 아마 측근들의 입장에서는 낙선한 황교안 전 대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황교안 전 대표로서는 본인의 앞으로의 구상, 자 여기서 그냥 야인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재기를 꿈꿀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뭔가 의중의 일단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학재단을 좀 만들겠다, 종로구에. 본인이 종로와는 인연이 깊습니다. 우선 경기고등학교가 당시에 종로구 내에 있는 화동에 있었죠. 그 화동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로구하고 인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그렇죠. 지금 경기고등학교는 강남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본인이 다닌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금도 종로구 명륜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곳이 종로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금 당선자보다 종로에 대해서는 인연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낙연 당선인은 나중에 이제 직장을 동아일보를 다녀서 그게 종로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낙연 당선자는 종로구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종로에서 다닌 그런 사람이니까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로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본인 사재도 털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의 그런 출자도 받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재단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종로구로 이사를 오겠다. 원래 송파구에 살았습니다. 근데 종로구에 지난 2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한 2달 정도 앞두고 종로구에 와서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했죠. 그거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임시로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종로구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살 터전을 마련하겠다. 이 얘기는 종로구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 내지는 2022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를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읽힙니다. 현재까지는 읽히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 3월 9일이 대선 날짜죠. 2020년. 그러니까 그게 총선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후 당선자의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니까 아마 경선을 하는, 경선까지는 사퇴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대선이니까 아마 그 몇 달 전, 적어도 석 달 전인가요?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돼 있을 텐데, 그러면 2021년 말에는 적어도 말이 아니라 11월 말쯤 되겠군요. 11월 말쯤에는 후보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2022년 대선에 일단 대선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총선보다 이제 그 날짜가 훨씬 더 먼저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다 좋습니다. 사.15 총선 때 당선하고 낙선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위로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그런저런 것 때문에 제가 재기를 꿈꾸나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재기 조건이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바로 측근들과 전역을 했다고 했죠. 이 측근들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근들 때문에, 물론 본인의 역량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측근들입니다. 근데 그 측근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했죠? 황교안 대표가 좌충우돌하고 홍천파동 일으키고 뭐 이런 거에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측근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황교안 전 대표는 제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지는 황교안 전 대표가 어정쩡하게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교안 전 대표가 제기를 성공적으로, 우리 제기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기를 해서 뭔가 미래통합당한테 미래의 큰 그림을 안겨주는 것, 그리고 그거에 성공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제기해서 미래통합당의 어떤 맹주로서의 역할에 안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치적으로 완벽한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 완벽한 변신은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새롭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 측근들을 끌어모으는 일,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과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과제는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공안검사 쭉 해왔죠. 검사로서. 그리고 관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공안검사로서 이때 관료는 뭐, 관료나 공안검사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공안검사와 관료를 계속할 때 그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공안검사와 관료를 할 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공안검사는 세상을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죠. 직업병이다. 기자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 같은 기자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무슨 직업병이 있느냐? 남들 말을 우선 100% 믿질 않습니다. 기자의 경우에는 대개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0% 믿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걸 검증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까칠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이상을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슨 그렇다고 정치할 것도 아닌데 정치를 분석하고 평론을 하지만 직접 정치에 뛰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어서 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된다. 그렇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황교안 전 대표는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공안검사와 관료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정치와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그거는 지금 두문불출하는 이 시기 아니면 못 고친다. 제가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도 과거에 몇 차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러이러한 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고쳐왔으려니 하고 짐작을 했더니 나중에 나타나서 보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언행을 보고, 제가 왜 최근에 그런 또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제기할 수 없는 이유 라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의 관찰자로서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본인이 무언가 환골탈태를 해서 대선에 도전하고 싶다면 지금의 정치 스타일과 정치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사람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정치권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 4.15 총선에서 보여준 정치적 역량, 그걸로 저는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종로구에다가 뼈를 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본인이 그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골이 뭡니까? 뼈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탈태, 자기의 모양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황교안 전 대표한테도 재기란 그냥 꿈속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제가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정치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환골탈태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DJ입니다. DJ.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DJ의 뭐 옛날 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자, 1996년, 7년 이 시절에 DJ가 DJP 연합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용공주의자로 몰렸던 그런 DJ가 그 박정희 정권에서 총리를 2번씩이나 한,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을 한 JP와 연합을 한다는 그 발상의 전환을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또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뭐 변신을 한 케이스지만, 이종찬 전 국정원장 한테 직접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DJ가 정계에 복귀를 하고 1992년에 YS한테 지고 나서 그 영국으로 가 있었죠. 가 있다가 나중에 정계를 복귀하고 나서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영입합니다. 그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큰 그림, 대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항상 DJ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약속을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관리하겠다고요? 수첩은 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은 우리가 짜놓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수첩 내놓는 건 곤란하고 일정 짜놓는 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라고 본인이 그동안의 수십 년간의 관습, 본인의 습관, 이거를 과감하게 털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JP와 손을 잡았다. 상상할 수 없는 변신입니다. 이런 식의 변신이 가능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만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뭐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뭐 PK의 표를 좀 덜어간 뭐 그런 것도 하나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것은 본인의 변신이다. 그 DJ의 변신을 벤치마킹하지 않고 황교안 전 대표가 장학재단 만들고 종로에다가 집 얻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황교안 전 대표의 재기, 뭐 재기는 그 본인이 충분히 뭐 노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재기가 미래통합당에 오히려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 재기는 기존의 황교안을 버리는 재기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봐가면서 제가 느낀 그런 감정입니다. 거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안검사나 관료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정도의 인지 감수성, 이 부분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재기는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